장례식장에서 조폭에게 추행당한 여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잠시 후 벌어질 일을 상상도 못했겠죠. 1970년대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박복녀 여사의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고인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관 앞에 놓인 영정사진 속 박복녀 여사는 생전에 강인했던 모습 그대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김세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4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반듯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절제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직 707특임단 출신답게 침착함을 잃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만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연아, 많이 슬프겠구나. 맏딸 김정희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48살의 정희는 평소 내성적이면서도 냉정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가장 걱정하셨어.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언니. 세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무역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그녀는 업무에서만큼은 완벽주의자였지만 가족 앞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둘째 딸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김철수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39살이지만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술과 빚으로 어머니 속을 썩여온 그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철수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친척들과 어머니의 오랜 친구들이 와서 조문을 했지만 대부분 일찍 돌아갔습니다. 세연은 그런 적막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시끄럽게 열리면서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들어온 남자는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고 걸음걸이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그 남자가 영정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복녀 여사님이시네. 우리 형님이 참 아끼셨던 분인데.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떤 분들이신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요? 우리는 복녀 여사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의금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들른 거라서요. 세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성한 자리를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자리입니다. 남자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장례식장의 숙연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정적을 깨뜨린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두식, 5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얼굴 왼쪽에 깊게 패인 칼자국이 그의 험난했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복녀 여사님, 마두식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돈 빌려갔던 건 묻자고요. 형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자식들이 도의는 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요. 그래요?
마두식이 씩 웃었습니다. 그럼 더 문제네요.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집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하나둘씩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고 장례식장의 출입구를 자연스럽게 막아섰습니다. 세연은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훈련받은 습관으로 상대방의 숫자, 위치, 그리고 가능한 무기까지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머니 장례식입니다. 무슨 일이든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마두식의 부하 중 한 명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우리 돈 먹고 튀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장례식장 안이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두식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예의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데요? 그때 마두식의 부하 중 가장 젊어 보이는 놈이 세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세연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누님 참 매력 있네요. 순간 그의 손이 세연의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국화꽃 향기만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707특임단 시절 동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세연의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세연을 건드린 부하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누님, 우리 형님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착하게 굴면 봐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세연의 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 뭔데 그런 눈으로 봐? 부하가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두식은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축시킨 다음 협상을 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이야기가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복녀 여사님이 우리 형님께 빌린 돈, 그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인데요?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마두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새엄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두식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장례식장을 어지럽혔습니다. 조물록에 낙서를 하고 국화꽃을 발로 차면서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정리할 건지 답을 주시죠. 마두식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세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 한마디에 담긴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두식도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하지만 세연은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연은 장례식장을 나서며 차갑게 식은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히 참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창고 건물 앞에서 세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군 전역 후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의 추억들과 장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죠. 묵직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세연은 손전등을 켜고 창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용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사물함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707특임단 시절의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군복, 전술조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군번줄과 특임단 배지였습니다. 세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07특임단 김세연.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복귀한다. 세연은 군복을 입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비록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움직임,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철 같은 의지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정한철, 707특임단 시절의 전우이자 현재 경찰청 특수수사대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기였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한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철이 나야. 세연이. 세연이?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힘들 텐데 왜 전화했어? 마두식이라는 놈 알아? 정한철의 목소리가 순간 진중해졌습니다. 마두식? 왜 그놈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에 나타났어. 돈 빌려줬다면서 협박하고 있어. 세연아, 그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요즘 뒤에 정치인도 붙었다더라. 마약 쪽으로 손을 뻗치면서 조직이 더 커졌어. 세연은 정한철의 말을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철아,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런 말할 시간도 없었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어. 병원에서 의식을 잃으신 채로 며칠을 버티시다가 세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모독했어. 정한철은 세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결심을 감지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 그녀를 알고 있던 그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연아, 일단 진정하고 내일 만나자. 혼자서 무리하지 마. 이미 늦었어, 한철아. 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두식에 대한 정보 좀 보내줘. 최대한 자세히. 전화를 끊은 후 세연은 창고 한편에 설치된 간이 운동기구들을 점검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꾸준히 체력 훈련을 해왔지만 실전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몸풀기를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정한철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두식의 인적사항, 조직 구성원, 주요 활동 지역, 그리고 최근 동향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 정보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마두식은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마약 유통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정치권 인사와의 연결고리도 있어서 웬만한 수사기관의 손길도 쉽게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하네. 세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연은 전술 지도를 펼치고 마두식의 활동 지역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단골 술집, 부하들의 거처까지 모든 정보를 지도 위에 정리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세연의 직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군대에서 특수한 일을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평범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녀는 다시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비록 실제 무기는 아니었지만 707특임단에서 배운 기술들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맨손 격투, 제압술,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 판단 능력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면서 세연은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연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마두식과 그의 조직이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3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간간히 조문객들이 찾아왔지만 밤이 되면서 장례식장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마두식과 그의 부하들이 어제 벌인 소동 때문인지 조문객의 발길도 뜸해진 상태였습니다. 김정희와 김철수는 피곤에 지쳐 잠시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조물록을 살펴보니 마두식의 부하들이 남긴 욕설과 낙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빚 갚고 죽지, 돈 없으면 딸이라도 내놔라 같은 저급한 글들이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글들을 지우려고 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들. 그녀는 분노에 떨면서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3천만 원이라는 빚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술에 의존하며 현실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누나, 우리 그냥 돈 구해서 주면 안 될까? 엄마 장례식을 이렇게 더럽힐 순 없어.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 너도 알잖아.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은 세연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절제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세연은 짧게 대답하고 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대로 정리하고 편히 보내드릴게요.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장례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고 세연만이 홀로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자 다시 장례식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두식이 아니라 그의 부하 3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누가 있네? 그중 한 명이 세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매력적인 누님이잖아.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자신을 추행했던 놈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례 끝났으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추행범이 세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러는데 착하게 굴면 빚도 좀 깎아준다던데? 나가세요. 세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 여자가 아직도 저런 식으로 나와? 다른 부하가 욕설을 내뱉으며 국화꽃을 발로 찼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러 온 건데 고마워해야지. 세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전투 준비 자세였지만 겉으로는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10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추행범이 세연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세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한 제압술이 본능적으로 발동된 것입니다. 추행범의 손목을 비틀며 관절을 꺾는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추행범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당황하며 세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돌진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귀 부근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고막에 충격을 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아! 두 번째 부하가 고통스러워하며 귀를 감쌌습니다. 세 번째 부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이 여자 뭐야? 뭔가 이상해. 하지만 세연은 이미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발차기로 그의 무릎 뒤쪽을 가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확히 10초 만에 3명의 부하들이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추행범은 턱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두 번째는 고막 파열로 인한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세 번째는 무릎 인대 손상으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세연은 냉정하게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의자 3개를 가져와서 부하들을 각각 묶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포박술이었습니다.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완전히 고정시켰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세요. 세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로 다치게 될 거예요. 세연은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서 다쳤습니다.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부하들은 여전히 의자에 묶인 채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는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세연은 다시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조용해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두식이 이 소식을 들으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장례식장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한 지역 언론사에서 장례식장 폭력 사건, 여성의 과잉 대응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기사에는 마두식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편향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은 휴대폰으로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론 플레이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마두식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직 깡패가 아니라 여론전까지 활용할 줄 아는 교활한 상대였습니다. 세연아, 이게 뭐야? 정희가 신문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내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나와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 세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 보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 세연이 다니는 무역회사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세연을 찾으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김세연 팀장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할 말이 있다고요. 마두식이 직접 회사에 나타난 것입니다. 회사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세연의 동료들은 그녀가 어떤 문제에 휘말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연은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부장이 급하게 들어와서 상황을 알려주자 세연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비로 내려간 세연은 마두식과 마주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어제 병원에 실려간 부하들 대신 새로운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두식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세연 씨, 우리 부하들한테 한 짓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두식이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세연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정당방위? 마두식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턱뼈를 부러뜨리고
고막을 터뜨려요? 이건 명백한 상해죄 아닙니까?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이 상황이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세연이 제안했습니다. 경찰서? 마두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마두식은 더 이상 회사에서 소동을 벌이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세연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그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둔 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연이 집에 돌아오자 정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연아, 큰일 났어. 철수가 없어졌어.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까지 연락이 안 돼. 휴대폰도 꺼져 있고. 혹시 그 마두식이라는 놈들이. 세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두식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정한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철아, 우리 동생이 사라졌어. 마두식 쪽에서 납치한 것 같아. 뭐? 잠깐만, 지금 확인해 볼게. 30분 후 정한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연아, 철수는 마두식의 사무실에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구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때 세연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철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도와줘. 곧바로 마두식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김세연 씨, 동생이 걱정되시죠? 우리도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대화가 될 것 같아서요.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부하들한테 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복녀 여사님 빚 문제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두식이 잠시 멈췄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이면 되겠네요. 세연은 마두식의 요구를 들으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나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조직에 맞선 세연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언제 돌려보낼 건가요? 내일까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동생분도 안전하게 돌려보내드리죠. 전화가 끊어진 후 세연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철수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지만 마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 세연은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장비를 점검하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철수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철수야, 누나가 꼭 구해줄게. 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철수였습니다. 누나, 그냥 합의해. 나는 괜찮으니까 너도 평범하게 살아. 제발. 세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세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세연이 말했습니다. 누나는 이미 평범하지 않아. 그녀는 정한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연은 창고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가방 속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녹음기에는 세연에게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너에게 미안한 말이 있어서 이렇게 녹음을 남긴다. 내가 군대에서 힘든 일하는 거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단다.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707특임단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두식이라는 놈. 그놈이 우리 가족한테 한 일을 너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가 죽고 나면
그놈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둔다. 세연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 철수가 마두식의 조카를 차로 치었을 때 일이야.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 마두식은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조건을 제시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놈이 엄마에게 추한 짓을 요구했어.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원했단다. 엄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모욕을 당했어. 그래서 결국 합의금을 주기로 했지. 그게 바로 그 3천만 원이야. 세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마두식이 어머니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세연아, 너는 힘이 세니까 엄마 대신 복수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놈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짓 하지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늙어서 참았지만 젊은 여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니.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군대 보낼 때도 혼자 살게 할 때도 엄마가 더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연아, 너는 엄마보다 강하니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녹음이 끝나자 세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일의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두식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성추행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돈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알겠어요. 세연은 눈물을 닦고 정한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철아, 상황이 바뀌었어. 마두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마두식의 과거 성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줘. 특히 5년 전쯤에. 정한철은 세연의 진중한 어조를 듣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시간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연아, 마두식 그놈. 과거에 성추행으로 몇 번 신고된 적이 있어. 하지만 모두 합의로 끝났어. 피해자들이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어. 역시 그렇구나.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세연은 어머니의 녹음 내용을 정한철에게 설명했습니다. 정한철은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개새끼가. 세연아, 이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그런데 증거가 있을까? 이미 5년이나 지났는데. 어머니가 남기신 녹음이 있잖아. 그리고 당시 합의 서류도 남아있을 거야. 충분히 재수사 요청할 수 있어. 하지만 세연은 법적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두식은 이미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웬만한 수사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철아, 철수 구출 작전에 도움 줄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려워. 아직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해. 비공식적으로는? 정한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707 출신들 몇 명이 현재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세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동생을 구출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수치를 갚고 마두식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철아, 내일 밤에 작전을 실행할 거야. 세연아,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마두식 뒤에는 정치인들도 있어. 함부로 건드리면 상관없어. 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지켜드리지 못한 게 아니야. 이제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세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어머니의 녹음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세연아, 엄마 대신 내가 정리할게요. 그녀는 707특임단 시절의 장비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마두식과의 최종 대결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면서 세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정말로 끝낼게요. 다음 날 밤 10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마두식의 별장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2층 규모의 별장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두식이 이런 은밀한 장소를 아지트로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연은 별장에서 500m 떨어진 야산에서 망원경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한철과 그의 동료 2명이 함께했습니다. 모두 707특임단 출신이거나 특수부대 경험자들이었습니다. 경비는 입구에 2명, 별장 뒤편에 1명이야. 정한철이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철수는 2층 오른쪽 방에 있는 것 같아. 세연은 열화상 카메라로 별장 내부의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총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두식과 그의 핵심 부하들, 그리고 철수까지 포함해서였습니다. 작전은 단순하게 갈 거야. 세연이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철수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1차 목표, 마두식을 제압하는 것이 2차 목표야. 세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정한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두식은 생각보다 위험한 놈이야. 알고 있어. 세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밤 11시 30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연은 별장 뒤편으로 접근했고 정한철과 동료들은 정면과 측면을 담당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세연은 뒤편 경비를 먼저 제압했습니다. 소음 없이 접근해서 목을 조르는 혈점술로 기절시켰습니다. 경비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1번 클리어. 세연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정한철과 동료들도 정면 경비 2명을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별장 뒤편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1층에서는 마두식의 부하 3명이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연은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면서 2층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곳에서 마두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세연 그년이 언제까지 버틸지 궁금하네. 마두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답 안 주면 동생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누나 차례야. 철수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우리 누나는 그냥 놔둬주세요. 너희 누나가 우리 조직을 얕봤어. 마두식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감히 우리 부하들을 병원에 보내고도 멀쩡히 있다고 생각해? 세연은 문틈으로 안을 살펴봤습니다. 철수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마두식과 부하 1명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야구 방망이와 칼 같은 흉기들도 보였습니다. 세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두식 씨. 마두식과 부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야? 어떻게 여기까지?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왔습니다. 세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동생 돌려주시죠. 마두식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 왔어? 정말 멍청하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연이 움직였습니다. 부하가 칼을 꺼내려는 순간 세연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세연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부하가 쓰러지자 마두식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세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하지만 세연은 707특임단에서 무기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두식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었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으악! 마두식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세연은 마두식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완전한 제압 상태였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세연이 동생을 확인했습니다. 누나.
왜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연은 철수의 밧줄을 풀어주면서 마두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두식 씨, 우리 어머니한테 한 일 기억나세요? 뭐? 무슨 소리야? 마두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 우리 어머니를 성추행하고 합의금을 받아낸 일 말이에요. 마두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합의된 일이야. 아베, 세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를 협박해서 얻어낸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연은 마두식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죽기 전까지도요. 내가 여자한테 무릎 꿇다니. 마두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연은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자를 건드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드린 거예요. 그때 1층에서 소동이 들렸습니다. 정한철과 동료들이 나머지 부하들을 제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마두식을 완전히 포박한 후 정한철에게 연락했습니다. 목표 확보했어? 철수도 안전해. 잘했어, 세연아.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마두식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세연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이에요. 3일 후 박봉녀 여사의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두식과 그의 조직원들이 모두 경찰에 체포된 후 장례식장은 다시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조용히 퍼지는 가운데 가족들과 진심으로 고인을 기리는 조문객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검은 상복을 단정히 입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지만 이제야 정말로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물록의 욕설과 낙서들은 모두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고 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진심 어린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동생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시달렸을 거야. 아니에요, 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세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며칠 전의 일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고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5년 전에 사고를 냈을 때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세연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마두식이 나쁜 놈이었던 거지. 장례식장 한편에는 정한철과 그의 동료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조용히 예를 갖춰 조문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으로서 전우의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연이 어머니, 편히 가세요. 정한철이 영정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오후 2시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연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유골함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삶과 사랑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말 편히 가실 수 있겠죠? 세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나쁜 놈들은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두식에게 피해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세연의 활약으로 마두식이 체포되면서 그들도 용기를 내어 고발에 나선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세연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세연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두식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의 조직도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정한철의 말에 따르면 뒤에 있던 정치인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연결식장에 도착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친구들, 세연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놀랍게도 세연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세연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마두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마의 이야기가 알려졌어.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와서 조문하시는 거래. 세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함을 모시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원하셨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납골당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세연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안치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납골당을 나서는 길에 정한철이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세연아, 혹시 다시 707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요즘 같은 인재가 필요한 시기인데. 세연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한철아. 하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회사 일도 있고 가족들도 챙겨야 하고.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세연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과 서랍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습니다. 어머니가 세연의 군대 시절 사진들을 소중히 보관해 두신 것도 발견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다 알고 계셨구나. 세연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묶으면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아보자.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며칠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잘 해결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구름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편안한 곳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그 순간 세연의 휴대폰으로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세연아,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외식하자. 철수도 새 직장 구했대. 세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언니.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